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을 제쳐두고 오직 한국에만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10배로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협약했던 관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최후 통첩까지 건네온 상황이기에 이러한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은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측의 비밀스러운 부탁으로 한국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이내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G7 비공개 비상회의에서 한국의 비밀을 발표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을 그대로 폭로하며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무도 감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기입니다. 이건 제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제 인생에서 가장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에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인 나라였거든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핵공학자인 앙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의 핵연구기관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파견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황당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은 미국 정부에서 직통으로 걸려왔고 저는 곧 있을 G7 비공개 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까지 해야 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긴박한 사안이길래 제게 미국 정부가 직접 연락까지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의 제 핵연구 경력을 비롯하여 프랑스 국방부에서 일한 경험까지 들이밀었고 자신들은 제3국 출신의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한국에 가줄 것을 간청하더군요. 그리고 미국 측이 전해온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의문의 퍼즐이 풀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을 비용분담 불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무임승차 동맹국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한국이 분담금 10배를 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해야 하므로 트럼프는 그러한 한국의 자국에 대한 방위를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겠다고 주장했더군요. 저는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최근에 정말로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추후 관세에서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주한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G7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재보고 결과를 참고한 뒤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미국 측이 비밀스럽게 요청했던 내용인 과연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선택인지 혹은 정말로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게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까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스케줄은 한국이 과연 미국에 있어서 쓸모가 있는 국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다중통합방위 통제센터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저는 살벌한 미사일과 공격형 군사 무기들을 예상하고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도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업무상 다양한 나라의 방위센터에 들러본 적이 있고 모든 나라의 방위센터에는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이다 라는 슬로건 하에 공격형 무기들을 배치해두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달랐어요. 군사장비 대신 LED 클러스터, 조석도를 투사하는 홀로그램 오버레이 등 모든 것이 부드럽게 첨단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장면에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자신을 한민서라고 소개한 차분한 여성 관리자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예상하셨나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무기는 적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녀는 동해의 해류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빅만까지 6개의 항구의 해저 구조적 반향, 열 제트기류 변동 등
미세한 자연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연조건을 분석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으며 국방력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렇듯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그녀는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한국은 이미 환경 예측을 통한 전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닷속에 있던 잠수함이 상륙을 위해 상승하면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되곤 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거품 발생으로 인한 조류의 미세한 변화 같은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적의 침투를 파악하는 거죠. 드론 함대가 논 위를 비밀스럽게 지나가면 아무리 적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나갔더라도 저희는 그 적외선 그림자를 잡고 미리 대응할 수 있어요. 병력 상륙도 마찬가지예요. 해군 병력의 이동은 아무리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해안 근처의 조류 확산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중국 측에서 한국에 해군 병력을 보냈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술력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그저 당황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런 기술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익을 볼 수나 있을까요? 그러자 민서 씨는 더 이상 웃지 않고 날카로운 대답을 건네왔습니다. 미국은 작년 몬순 훈련 중 위성 업링크가 실패해서 날씨 예측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항구에서 예측한 정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했는지 그 이후로 미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해외 미군 부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십수년 전에야 미국이 한국보다 압도적 기술 우위에 있었기에 한국이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을 하곤 했지만 이젠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혹은 일부 기술력에 한해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래서 미국의 역으로 도움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력으로 말이죠. 저는 몸을 뒤로 젖힐 뿐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목을 찔렀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민서 씨는 또다시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네, 미국 해군은 미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시스템보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용히 한국의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항공모함은 한국이 예측한 조수를 바탕으로 한국 항구에 접근합니다. 대만 해협으로의 정찰 비행은 한국의 제트스트림 제보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대기 상황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현재 상황이 정찰에 적합할 정도로 안전한지까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미국 잠수함조차도 한국의 지진 측정값에서 음파 매개 변수를 얻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적어도 태평양에서만큼은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잠수함을 운전하는 셈이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한국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유럽연합 국가들조차 능가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가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민서 씨는 한국을 믿지 않는 제게 충격적인 스크린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뿐이었고 저는 그저 경악의 도가니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대한 해협을 가로지르는 미국 잠수함의 미세 펄스 음파 방출을 추적하는 스크린이에요. 여기 반영 왜곡이 보이잖아요. 이건 러시아 감시 드론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 잠수함 측에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잠수함은 그대로 위치가 노출되기 직전인 셈이므로 그대로 괴멸 직전인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진작에 드론을 파악하고 이를 회피할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 주므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 저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으로는 기후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작전에 실패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눈과 귀가 되어주며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맙소사, 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전혀 쓸모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자 민서 씨는 모든 것을 뚫어보듯 예리한 눈빛을 보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그러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이건 그저 악의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절차일 뿐이죠. 한국은 미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당연히 한국도 미국에 지원해주던 기술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사수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그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던 미국이 고작 주한미군 주둔 비용 몇 푼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발상처럼 보이네요. 만약 미군이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미군 역사상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꼭 제가 미국의 부탁으로 한국의 이용 가치를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기라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녀의 알 수 없는 눈빛에 겁을 먹고 그대로 눈을 피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정으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은 현대 전쟁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가 된 국가였고 사실상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제대로 동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현대 전쟁은 수억 달러짜리 최신형 전투기로 하는 것이 아닌 수십, 수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 드론은 자신보다 수십만, 수백만 배 더 비싼 최신형 군사 장비들을 파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조종사가 사망하는 일 따위도 없으므로 이렇듯 드론이 일반화된 전장에서는 미국처럼 최신형 군사 장비로 무장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술력이 없는 국가에서도 드론 같은 간단한 무기쯤은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드론이 자신보다 훨씬 비싸고 기술적인 전투기나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건 최신형 무기들을 잔뜩 보유한 미국 같은 국가들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만큼은 이러한 드론 따위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이렇듯 한국이 적국의 드론 및 저가형 전자 장비를 완벽하게 통제해 주어야만 미국의 압도적인 최신형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에 사실상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개발한 위성 기반 전자기 간섭 시스템인 SEIS는 적의 무전기와 드론, 위성 링크까지 적의 모든 장비의 작동을 멈추게끔 했고 그야말로 한국은 현대전에 완벽하게 대비된 최강의 기술 강국이었거든요.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문제 국가들에 대한 극도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따라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생존에 의해 형성된 군사문화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한국은 삼성과 한화 같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에 변화한 군사 트렌드에 맞게 이러한 미친 듯한 기술을 재빠르게 개발해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한국의 시스템은 그저 국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위성 커버리지와 마이크로 간섭 어레이 덕분에 동맹국 미국을 위한 전 세계 모든 전장에 이러한 효과를 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정말로 한국에서 나가버린다면 한국도 이러한 기술을 미국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전에 매우 불리한 군사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엔 지옥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는 추적 가능하고 수십 불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으로도 얼마든지 타겟팅 가능해지며 중국 레이더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미국의 항공모함 그룹을 탐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번 중국의 대만에 대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대만 해협에 접근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드론을 보내며 미국 해군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호 추적 드론을 식별하고 교란한 것은 한국의 SEIS였어요. 결국 미군은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대만에 상륙할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키나와 상공 인근에서 근접 비행을 하며 민감한 주일미군 시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SEIS 사정 간섭으로 인해 원격 측정이 손상되어 중국은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은밀한 방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단순히 우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거의 벌거벗은 꼴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은 분쟁 지역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일본, 호주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의 군사력과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지배력 상실로 이어져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런데도 한국을 등지겠다고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기술 강국의 척을 진다는 건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까지 의존하게 만들 정도의 기술을 개발한 국가인데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한국을 고작 돈 몇 푼에 버리겠다는 건지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죠.
민서 씨는 다시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과 미국은 관계를 끊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혈맹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꼴과 다름이 없죠. 미국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주었고, 현재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열린 민군 합동훈련 중 한 미군이 산불 대피 훈련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알고 계시나요? 이건 단순히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어요. 통신장애로 인한 사망이었죠. 사소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기지 대피 경보가 4분 지연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민간인들은 지역 자동 경보 시스템에 의해 즉시 대피했지만 미군 기지는 느리고 구식이며 한국 인프라 그리드에 매핑되지 않은 자체 미국 서버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미국 기술의 불완전성 때문에 사상자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경보가 울렸을 때쯤 해당 미군은 거세진 불길로 인해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의 국가재난경보 네트워크에 통합했거든요. 한국은 천재지변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 파동을 분석하여 이미 날씨나 천재지변까지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 본토보다 몇 분이나 더 빠른 속도로 지진 및 홍수 경보를 받고 있죠.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미국의 해외 미군 기지 및 미국 본토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덕분에 5년 동안 이러한 인프라 장애나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미군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부리고리 근처에 걸려있는 지역에서 주둔하는 미군들마저 전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만든 기술력을 동맹국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하는 국가를 저버린다고요? 이건 미국인들이나 미군들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또한 한국이 이러한 기술망을 끊어버린다면 미군의 긴급 대응 시간은 3분에서 19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랬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책임져주는 한국을 위한 미국의 로비이자 조공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점을 아예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면 그건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실수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어쩌면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잃을 것이 더 크기에 일부러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인 출사표를 던진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미친 국가의 공격을 마주해야 할 뿐더러 동아시아 전체를 먹어삼키려는 중국의 압박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공격을 절대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21세기의 전쟁은 대리전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쩌면 중국은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침략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 10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 미국 서로에게 손해지만 아무튼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국 측의 손해가 훨씬 더 크므로 한국은 중국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배의 인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이건 사업가 트럼프의 신의 한 수인 모양이었어요. 나라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한국은 미국에 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그런 전략이라면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이러한 기술은 미국이라는 거인과 함께 있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상대가 북한과 중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방위센터를 나와 한국의 거리를 걸어 다닐 때쯤 저는 한국의 도시에서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도시 설계는 확실히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화된 것 같았고 그야말로 전쟁을 대비해서 건설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침 제 다음 일정은 한국의 방위사령부였기에 저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전부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 방위사령관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올 뿐이더군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 등의 도시 계획은
전부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하고 만들어졌어요.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전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자동으로 이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는 셈이고, 한국의 전투력이 상당히 상승한 지금 사실상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에서 약간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유사시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방어타워가 된다는 점은 분명 놀라웠지만, 그는 마치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이 없어도 한국은 혼자 힘으로 중국을 상대해낼 수 있을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었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시나리오라면 한국은 충분히 중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한국이 중국을 쳐들어가야 한다면 아마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야만 하겠죠. 저는 그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한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방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 저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죠.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부의 지하 장소에는 하나같이 컴팩트한 이동식 담수화 장치, 전기가 없이도 작동하는 고효율 태양광 메시 담요, 5일치 배급품, 외상 키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서울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정전, 공격 또는 포위 공격 시 이러한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보이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군사 IQ를 가진 민간 벙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또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는 구태여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3시간 이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재보급을 완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전 세계는 잠긴 금고에 보급품을 보관하기에 유사시에는 거의 보급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인들은 보급품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어떠한 유사시의 상황도 대비가 가능했어요. 심지어 이들의 우수한 예비군 및 민방위 제도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모든 인구가 전부 잠재적 전투병력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쟁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항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재보급 허브일 뿐더러 부산과 인천의 공장은 전쟁 전환을 위해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상태기에 유사시에는 하룻밤 사이에 자동차 부품에서 드론 부품 공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군사 분류 네트워크와 동기화되고 있었으며 주유소는 재공급 노드가 되는 것으로 이미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었고 한국은 그야말로 도시 자체를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최적화된 요새로 애초부터 설계해둔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들을 먼저 공격하는 순간 침략자들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에 의해 무차별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사실상 틀렸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했겠지만 한국은 이미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둔 상태였고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을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당연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미국이요?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못할 것이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동맹국들은 그대로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껏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부터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은 유사시에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7함대는 부품, 수리 및 보충을 위해 일본에서 정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항구를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은 한국에 비해 4배나 더 느린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군수품 공장으로 즉각적으로 바뀐 한국의 공장도 전혀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한국의 효율적인 군수품 보급도 전혀 도움받지 못하게 되겠죠. 특히나 미국 연료 호송대는 한국 파이프라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애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술과 전략 자체를 한국의 도움을 가정하고 전부 맞춰놨는데 결국에는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미국의 군사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절대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한국이 미국이 패권국에 오르기까지의 가장 큰 1등 공신이었고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가장 큰 공헌을 한 국가예요. 이런 국가를 감히 적으로 돌리겠다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유능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헛똑똑이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자 어쩌면 미국보다도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의존하기는커녕 스스로 개척하며 누구든 때려 부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 별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 자신에게 자충수로 작용되며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가지고 G7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정말로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는지 매우 거만한 자세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들은 애초부터 제 보고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듯 한국을 그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소국주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그들은 그저 제 보고를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미국은 그저 제 명성을 이용해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리를 강화할 목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측의 인사가 연단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회의는 시작되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이미 구체화해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한국의 완전한 핵 자율성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측의 대변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은 기술이 부족해요. 아마 작동 중인 탄두를 만들기 전에 자폭하여 인접국인 중국이나 북한에 큰 피해를 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큰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있는데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중국의 친동생 같은 존재기에 중국은 특유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북한이 한국을 절대로 침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국가거든요. 따라서 이런 중국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의 뻔뻔함에 학을 뗐습니다. 일단 중국은 초대받지도 않았음에도 임의적으로 회의장에 쳐들어왔을 뿐더러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북한과 중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자꾸만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고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대니 한국이 주한미군이다 핵무장이다 하는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뻔뻔한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중국은 지진 지역의 내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십 개의 원자로를 건설했을 뿐더러 북한은 국경일의 불꽃놀이처럼 수소폭탄 퍼레이드를 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국가기에 저뿐만 아니라 각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그저 한심하다는 듯 중국 대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의 핵보유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중국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오만했고 저는 그런 중국이 꼴배기가 싫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이건 국가적인 일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중립을 지킨 채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던 것들만 발언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미군조차도 이미 중요한 기술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적어도 중국이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국방 인프라 전체가 손상되고 말 정도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국가지만 중국은 핵보유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을 가졌을 뿐이거든요. 이것 보세요. 미국의 무기에 있는 핵심 부품, 반도체, 드론 센서, 타겟팅 칩, AI 기반 안내 시스템, 복합 재료 등은 모두 한국에서 개발되었거나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도 삼성이 만든 정밀칩에 의존합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한국 광학을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한국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조차 쥐락펴락하는 한국을 보고
도대체 어떤 국가가 한국을 감히 비하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핵기술에 관해 말씀하셨나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자폭을 하고 말 거라고요? 오히려 그건 중국의 일이 아닌가요? 중국은 실제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대로 자폭을 해버렸고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위성에 의해 촬영된 명확한 증거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언론 통제를 통해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최악의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은 중국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이미 25개 이상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라늄 연료 사이클 시설과 수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 연구는 수십 년에 걸쳐 깊이가 있기에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역사 자체가 매우 짧고 피상적인 중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지 정말 황당하군요. 심지어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마모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실시간 AI 진단 시스템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이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원자력 기술과의 AI 기술의 통합이죠.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조차 없다고요? 북한은 여러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핵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대체 왜 이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할까요? 당연히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한국을 위협하며 피해를 주기 위해서죠. 중국 또한 탄도미사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삼합체를 한국 전역에 걸쳐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때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안보 우산은 이제 정치적 허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북한과 중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며 희망만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이웃이 수류탄을 소유하고 수류탄 핀에 손가락까지 넣은 상태인데 당신은 이것을 보고도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수류탄 핀에 넣은 손가락을 그대로 뻗은 채 한국이 내민 손에 핀이 뽑힌 수류탄을 쥐어줄 뿐이겠죠. 하지만 중국 대표는 논리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분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준 낮은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면 아시아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감정적이며 소국인 한국은 이러한 파괴적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중국은 평화와 안정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핵무기는 오직 대국만이 다룰 수 있는 무기인 바 한국은 큰형인 중국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중국을 믿으라고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유엔 결의안을 막았던 바로 그 나라를 말인가요?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매주 대만 영공을 가로질러 전투기를 보내며 자국 국경 내 방사능 누출을 체계적으로 검열했던 바로 그 나라를 믿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중국의 주장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너무 외교적이었죠.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한국이 위협을 당하든 말든 그건 자신의 나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핵보유국이 늘어나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한국의 핵무기 개발까지 물 건너 가려던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이내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하며 회의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못 들어주겠군요.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운운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현재 미국 우선주의 구호만 외치면 다 좋은 건 줄 아는 이러한 멍청한 미국 내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국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국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아시아 지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밝은 빨간색 구역에는 중국 해군의 확장 경로, 탄도미사일 사일로 알려진 북한의 시험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로 북쪽에는 현재 해상 시험 중인 작전용 핵탄두, 고체 연료 ICBM, 이동식 발사기, 잠수함 기반 운반 시스템을 갖춘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탄두는 단지 저장된 상태가 아니에요. 배치된 상태로 발사까지 할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DMZ 근처에 한 지점을 두드렸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PLA 로켓 부대가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사정권에 있는 200개 이상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레이더 제머, 전자전 부대, 그리고 연합군의 증원군이 제때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방지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을 가진 국가인데 이들은 왜 구태여 이러한 전략 자산들을 죄다 한국 쪽으로 배치해 놓았을까요? 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차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민주적 동맹 국가입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정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두 정권 모두 탄두 비축량을 늘리고 있죠.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발언을 시작했죠.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확대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원하지 않아요. 한국은 현대에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열강의 지배를 받기까지 했던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 핵무장한 한국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유추가 가능할 테죠. 오히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러한 갈등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 대외비 자료까지 들고 와서 이들 모두를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핵무기 개발에 30-4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은 단 6개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은 이미 25개의 민간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가동 중이며 현대적이며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급 농축 수준에 가까운 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고 있죠. 원자력 및 핵 전문가였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체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 단계도 그대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무기고에는 8-9톤을 탑재할 수 있는 현무5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00킬로톤 탄두를 탑재하기에 충분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국가에서 이 정도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핵보유국들조차도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미사일 발사체 기술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이요. 이 미사일들은 이미 한국에서 운용 중이며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외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는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전자공학과 소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형화는 핵미사일 개발 과정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중국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핵탄두가 계속해서 발사하기도 전에 자폭하며 주변 민간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칩 생산국이자 고정밀 열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유도, 표적 획득 및 페일세이프 폭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요. 한국은 이미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핵보유국조차 어려워하는 기술을 한국은 핵미사일을 개발한 적도 없으면서 이미 끝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 탑재체에 적응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몇 년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리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더니 그는 회의실 내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발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비겁하게 침묵 속에 숨어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한국의 핵무장은 자국의 이익만을 원하는 여러분들께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을 거거든요. 일단 국제법으로 넘어가 보죠. 과연 여러분들은 국제법이 떡하니 존재함에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유엔 헌장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는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기 추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스스로가 핵을 원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이건 트럼프가 발의하려고 하는 정책에 따른 결과이자 고작 방위비 몇 푼 아끼려고 동맹국을 내치는 바보 같은 발의에 대한 결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한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중국과 북한 등의 문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볼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일단 핵무장한 한국은 서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신 아시아 태평양을 안정시킬 거거든요.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할 것이고 유럽산 석유,
일본산 반도체, 미국산 소비재 등 전 세계 무역의 30%가 통과하는 해상 항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일 당장 중국이 무역로를 차단하면 파리의 유가는 3배로 상승합니다. 미넨의 제조업이 중단됩니다. 로테르담은 얼어붙고 말겠죠. 여러분들의 국가는 중국의 변심 한 번에 그대로 붕괴 직전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힘에 굴복하여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억누르지 못한 국제사회가 받게 될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양심이 있고 신뢰할 만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테러 국가들과 기술을 공유하지도 않죠. 한국은 조약을 위반하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전략적 도전,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압도적인 필요성에 직면한 한국의 핵무장 추구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세계적 군사강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건 미국의 가치까지 부정할 정도로 비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명령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계 안보에 기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회복력, 혁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역사는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칩, 반도체, 디지털 경제 전체에 대해 이미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여러분들의 땅을 지켜줄 것만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웃기지 않나요? 역시나 미국 국방부 소속의 전문가라서 그런지 그의 주장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분명 제조국인 프랑스나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 같았기에 회의장은 이전의 싸늘한 분위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측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핵무장을 막겠다는 듯 끝까지 회방을 놓으며 억지를 부려올 뿐이었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따위 소국이 실제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모든 국가들은 한국 대신 중국의 편을 들어줄 것이고 결국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왕따 국가가 되어 혼자 고립된 채 말라 죽고 말겠지. 그러나 차관은 그러한 중국 측의 말을 그대로 무시한 채 다시금 놀라운 말을 이어나갈 뿐이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중국의 지원과 한국의 핵무기의 부재에 대한 인식으로 대담해진 북한은 도발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한 서울은 이러한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핵미사일이 그대로 평양에 내리꽂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도박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우위를 통해 지역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함과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 속국으로 만들어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구사는 이러한 모멘텀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큰형이 될 테지만 중국처럼 힘을 과시하며 다른 국가들의 피해를 주거나 착취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찾아올 나비효과는 생각보다도 더욱 강력했어요. 현재 중국의 침략에 노출된 대만은 미군이 지원을 올 필요도 없이 한국의 전략적 우산 아래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호주 또한 한국을 태평양 반대편에 안정화된 닻으로 간주할 것이고 특히나 호주는 한국이 영내 수호자의 자리를 꿰찬다면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발생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에 그 누구보다 한국이 중국을 집어삼키길 바랄 것이 분명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안보 정책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이들은 1대1로를 통해 중국의 착취를 당하던 국가이기에 산업성장, 기술혁신,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모두 갖춘 최전선 국가인 한국에 충성을 다하게 될 테죠. 하지만 이렇듯 이제는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러한 상황에 중국 측은 다시 한번 패악질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들은 전부 미쳤어.
그는 테이블에 손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이 감히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된다는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중국은 행동으로써 보여줄 거야. 우리는 한국이 폭탄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거든. 중국은 동생 국가인 북한에 한국을 향해 먼저 공격하라고 명령할 거야. 과연 한국이 북한의 공세를 버텨내면서 핵미사일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 한국은 순순히 자신들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 거야. 회의실 내부는 순간적으로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그가 방금 핵으로 협박을 가한 거야? 그것도 이런 권위 있는 회의실에서?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더욱 높이더군요. 한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으로는 기본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도 몇 년은 걸릴 거야. 과연 소국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압박 속에서도 이들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들의 이른바 책임있는 민주주의는 첫 번째 탄두를 완성하기도 전에 재가 되고 말 거야. 모든 외교가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중한 의견 차이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냥 공개적인 협박만이 존재했어요. 국방부 차관조차 중국의 낮은 수준에 당황했으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또 중국 측의 수준 낮은 주장을 그냥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핵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경력을 걸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부분적인 승인이라도 주어진다면 중국 측이 말했던 것처럼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이 말씀하셨던 6개월이라는 시간조차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장담컨대 한국은 모든 과정을 1개월 만에 끝내버림으로써 북한이 공격해올 어떠한 여유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작동 중인 원자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무기급 임계값 근처에서 연료 주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클린룸 조건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완벽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정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보유국들조차 탄두 케이스, 중성자 게시제, 충격파 렌즈 등은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연구 중인 데서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은 한국에서만큼은 민간 기술 생태계의 일부죠. 한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진작에 구현해 놓은 상태거든요. 다만 이들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보니 다른 국가들처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적은 관심조차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한 것 같지만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소형화의 대가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소형 원자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곧바로 핵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전에 체코 원전 수주권에서 한국이 전통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를 꺾고 막대한 수주 금액이 걸린 이 계약을 따내고 말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원자력 수주에 대한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요? 중국은 체코 원자력 수주권에서 박리담회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선보였지만 형편없는 기술 수준과 불안정성 때문에 아예 최종 경쟁에조차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핵보유국이지만 한국은 그런 핵보유국들조차도 가뿐히 능가하는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자력 인프라 및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고려해보세요.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였음에도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정밀 산업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글로벌 파트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인적 자원도 전 세계 최고죠.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핵미사일을 만들어내겠어요? 사실상 한국은 핵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해본 적이 없지만 이미 핵미사일이 95%의 완성도로 만들어진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요? 그건 기술력의 한계가 아닌 정치적 결정과 기존 핵보유국들의 동의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지금 한국이 가진 객관적인 기술력만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국이 가진 기술력만 놓고 보자면 최소 한 달 만에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충분히 한 달보다도 더 짧은 시간 내에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한국과 일본이 대치를 하게 되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에 대한 제재를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첨단 소재에 대한 공급 중단으로 인해 한국의 첨단 산업망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했던 전 세계의 반응과는 달리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칩 공급망 전체를 재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수출을 막자 몇 달도 안 돼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욱 우수한 첨단 소재를 직접 개발해버렸거든요. 한국은 수출로 협박을 하는 일본을 짓밟고 일본의 기술력을 몇 달 만에 능가해버림으로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1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일찍 탱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인도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소비자 가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는 무기를 완성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생산물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계를 극복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한국이 정말로 간절하다면 한국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단숨에 극복해버릴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중국 측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저를 보고 눈을 부라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논리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핵 관련 기술에 대해 권위자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 측은 자격조차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대표랍시고 회의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을 뿐이었고 전문성이 없는 그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대화를 할 역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측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중국이 조잡한 협박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협은 한국의 결의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지지를 공고히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무력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려 한다면 당신들의 공격은 실험실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 침공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그 틈에 이미 핵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일 것이고 당신들은 이미 장전되어 있고 이미 배치된 완성된 무기를 공격할 것입니다. 즉, 중국의 경거망동은 곧 중국 본토의 핵미사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중국 대표단 중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조차도 속으로는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이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넋이 나간 중국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더욱 그로기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뒤이은 미국 측의 전략사회학자의 발언은 중국 측으로 하여금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기 충분했거든요. 한국의 객관적인 기술력만 놓고 보자면 한 달이 합리적이겠지만 저는 그들이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미국이 가진 핵미사일의 파괴력을 넘어설 매우 고성능의 핵미사일을 말이죠. 일주일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고평가가 아닌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핵미사일을 그저 소총 한 자루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일주일은 전차 한 대가 생산되는 시간보다도 짧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 발전사까지 한국의 모든 것들은 제게 엄청난 흥미를 안겨다 주었죠. 한국의 현대사부터 볼까요? 1997년 한국의 통화 붕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한국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20년은 지나야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6주도 채 되지 않아 전국적인 금 기부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시민들이 결혼 반지, 갑오 등을 선뜻 건네며 IMF 부채 상환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금을 모금했고 결국 이러한 협동심을 발판으로 곧바로 모든 부채를 상환해버렸어요. 2002년이요? 전국적인 자원봉사 및 교통망 동기화로 월드컵 인프라 개편이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 완료되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월드컵 기간이 다가와도 경기장 완공도 제대로 못해서 일정을 바쁘게 바꿔야 하는 일이 잦은데 한국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편마저 7개월이나 앞당겼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례 연구가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이 비상 모드에 들어가면 시간조차도 겁을 먹고 느리게 흘러간다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중국 측은 그것 말이 안 되며 한국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기에 한국이 갑자기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어요. 하지만 미국 측의 전략사회학자는 중국 측의 억지를 완전히 짓밟을 뿐이었죠. 아니요. 이러한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은 이들의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절의 광개토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적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의 여러 번의 침략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했거든요. 이 요새들은
그 당시에 선진적인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게 지어졌고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국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고구려의 능력을 보면 한국인들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모는 유전이라고 볼 수 있고 위기 대응 능력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얕잡아보고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자, 조선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과 왕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지만 한국의 백성들은 단합과 신속한 동원을 실시했고 민병대 결성과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공조 노력을 통해 끝까지 일본과 싸웠어요. 일본은 예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어떤 국가가 왕조차도 도망가 버린 상황에 평범한 백성들이 힘을 모아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말인가요? 결국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의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개발하고 일본 함대를 물리치기 위해 혁신적인 해군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계급, 함대,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만에 한국 해군을 처음부터 재건하여 해전을 영원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통합과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많은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핵미사일의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단합함으로써 이번에도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죠. 그러나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한국의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빨리빨리 문화죠.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의 문화를 뜻하고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빨리빨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른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문화적 특성은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이 빠르고 효율적임을 보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빈공국에서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급속한 산업화는 긴급함과 효율성의 국가적 기풍에 의해 추진되었죠.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결합되어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으며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는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혁신하는 한국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위대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아닐까 싶은데 이 프로젝트는 빠른 건설 일정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춘 빨리빨리 문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저 빠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고작 4년 만에 지은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게을러 터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하철 선로 점검에 걸리는 시간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기간인 모양이었죠. 한국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와중에도 세심한 계획, 혁신적인 기법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되어 어떤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의 신속한 적응과 이행이라는 문화적 특성이 핵 개발에 바로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건 한국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똑같겠죠. 한국의 핵 개발은 그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닌 매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래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기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수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아무리 북한이나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결국 한국인들은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던 중국 측조차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군요. 저는 원자력 전문가로서 오늘날 한국의 산업 DNA는 다른 어떤 비핵 국가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산업은 정밀 엔지니어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동차 공장부터 AI 반도체, 출시 차량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맞는 정밀도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양한 강점들이 모여 미국의 최종 승인이라는 단 하나의 계기만 있게 된다면 한국의 전체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버리겠죠. 즉, 이건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한국이 그동안 얼마큼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욱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권한을 준다고 해도 한국처럼 극적인 변화를 낼 수 있는 국가는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한국처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팔방미인의 국가 자체가 없거든요. 아무리 기술력을 갖춘 국가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리고 혹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국민적 통합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한을 승인받고도 지지부진하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국가였어요. 그러니 한국은 고대 시절부터 늘 놀라운 기적만을 만들어내며 현대에 와서도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거겠죠. 저는 미국 대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뿐이더군요. 그들은 회의 중에 난데없이 긴급회의를 속삭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과 허가를 주면 이들은 정말로 지하로 들어가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며 최소한 하나의 작동 가능한 핵장치를 배치할 준비를 마칠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어. 과연 트럼프가 한국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돌아간다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듯 거의 울상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이미 우리만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면서 이 이상의 어떠한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연구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또 서명까지 했잖아. 그 계약을 어길 셈이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일본도 핵개발 제한을 풀어달라고 떼를 쓸 거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거야. 그때가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는 분명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면 반드시 힘을 합쳐 그 나라를 통제하자고 약속까지 한 상태인데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중국도 유럽 및 미국과 했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해주겠어. 그때 미 국방부 차관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면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죠. 서방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막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는 중국 대표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로 둘러싸인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기초, 지능 성숙도, 그리고 이를 부작용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이스라엘입니다. 중국 측은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적대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개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른 하나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기까지 하죠. 한국의 시민들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죠. 프로토콜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동맹을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탄두를 퍼레이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영 TV에서 발사 훈련을 방송하며 허세를 부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핵미사일로 위협을 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냐며 일갈을 했지만 차관은 그저 냉철한 대답을 이어나갈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스라엘보다도 일찍 몇십 년 전에 진작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저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협박이나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은 정밀도, 자금, 인력, 시설 등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언제든지 핵 경로를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약점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한국은 원칙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고자 마음먹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능력이 되면서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인데 이런 국가가 핵미사일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고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사실을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이자 차관은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죠. 한국은 김정은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터무니없는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 영공을 통해 미사일을 시험한다고요? 한국은 이미 그런 허세를 통해 힘자랑을 할 단계가 지났어요. 모두가 한국이 가진 힘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이 왜 구태여 힘자랑을 하겠어요? 물론 한국은 불량 국가로 부품을 운송하지도 않겠죠. 이들은 신뢰할 만한 국가일 뿐더러
애초에 경제대국인 그들이기에 구태여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돈벌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은 그냥 항상 해왔던 일을 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구축하고 비밀리에 준비하며 궁지에 몰렸을 때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관은 침착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권력의 무게를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권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국가기에 권력을 휘두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지력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이자 약점입니다. 중국 측은 분명 한국이 폭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국이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국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한국을 먼저 공격하겠다고 직접 말했잖아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손가락을 버튼에 댈 수 있게 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인가요? 아니면 중국인가요? 회의실 내부는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순간 이전에 망설였던 독일 대표는 마이크에 몸을 기댔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억지 프로토콜 모델링, 즉 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작업 그룹의 창설을 지원합니다. 캐나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던 영국 외교관도 마침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시나리오 기반 협력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얼어붙은 채 돌이 되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은 발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중국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세상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이러한 상황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지배와 전쟁까지 겪으며 퇴빈국으로 전락한 그들이 현재는 세계를 제패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